이제 오늘 박지원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박지원 이야기 근데 뒤에 잘 안 들리세요? 혹시 뒤에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네? 완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지금 그 뒤에서 두 번째 줄까지는 좀 들려요? 근데 맨 뒤에는 잘 안 들리시고. 오히려 좋아요. 집중을 하게 되니까. 잘 안 들리면 그냥 앞에 앉으세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막 키울 수도 없고. 앞에 목소리 막 키우면 또 싸운다고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앉으셔도 될 것 같고. 박지원들은 뭐 워낙 유명해서 이분은 그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지원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 연하에 갔다 와서 연하일기를 지었다. 밖에 그리고 연하일기를 읽었어요. 근데 뭐 크다란 내용은 없었다. 그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유명한 글이나 문장을 굉장히 아껴가 그걸 다 뺏겨서 적어서 가지고 왔었다는 거. 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그랬다는 거밖에는 몰라요. 저는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왜 이동무 그 책만 보는 거. 책만 보는 거 그 책 읽으면서 네. 그 연암 박사선생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알게 됐고 뭐 진짜 아까 서쪽세를 공부터 울었나 보다 그거 같이 서정식에 그거 같이 박지원 선생님이 연암일기 이런 거를 쓰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그냥 책만 보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저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스타일일까는 박재가 같은 스타일이더라고요, 제 스스로. 박재가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북한의회 박재가 그게 이번에 무슨 그 우리나라 그 보물로 지정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제가 미국에서 봤어요. 북한의. 어쨌든 북학이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홍대영 그분은 1765년에 갔어요. 박지원이 열하를 간 거는 1780년이고 15년 앞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유독궁이나 이동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때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정조가 서울들을 등용하잖아요. 그래서 규장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사신으로 갈 때 이분들이 수행원으로 가게 돼요. 이동무, 박재감이, 유독궁 이런 분들이. 그래서 먼저 그때가 약간 홍대영이 같은 데는 1765년이고 그 이동무나 이런 분들 나머지 그분들이 갔던 데가 78년이에요. 정조 2년 때. 정조 2년. 그다음에 박지원이 열하를 갔을 때가 80년이고.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들이 이리로 스며드는 거죠.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홍대영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서양 과학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자전사 같은 거 지나가겠지만 위상문답에 실려있던 그런 내용들 같은 것들은 박지원이 전혀 이제 몰랐던 사실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홍대영을 통해서 이제 다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대영은 박지원보다도 6살 위에요. 박지원이 1937년생이거든요. 홍대영이 31년생이고 6살 위에 이제 선배죠. 그래서 홍대영으로부터 이미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 당시는. 왜 그러냐면 지구가 뭐 자전한다든지 우주가 무한하다든지 뭐 이런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때 아닙니까? 그런 인식이 조선 사이에 아예 있지도 않은 그 시절에 홍대영을 갔다 와서 서양의 그런 과학기술 문명이 청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문명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지구가 돈다 그러면 왜 안 떨어져? 그런 생각 그죠? 근데 홍대영은 막연하게나마 그 중력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돌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중국의 중화 이론도 깨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인물균 사상이나 그 어느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네. 관찰자가 여기 있고 이게 지구라면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옛날 제가 중국의 고지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고지도 속에는 이런 식의 중국 주변국들 그 뒤에 바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중화 사상이었었는데 이제 홍대영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돌고 있고 우주가 무한화되면 관찰자의 눈에 따라서 여기는 더군다나 지구는 회전해 계속 돌아가. 그러면 여기가 중국이었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뭐 인도가 일로 오고 그죠? 또 사우디가 오고 또 유럽이 오고 뭐 아메리카가 오고 이런 식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대영의 이런 그 성각자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도 근데 홍대영만큼 과학기술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나가지는 못했어요. 박지원은 그냥 그 유학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홍대영은 그러니까 뭐 홍대영은 아마 이과형 이쪽 박지원은 문과형. 그래서 문과들은 그렇게 막 숫자 갖고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제가 수학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홍대영 그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때 그 이동구라든지 뭐 박대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그 화려한 그 인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에서. 화려한 인맥이고 어쨌든 보면 여기 이제 박정희 처음 들어서 그런 놀라운 경험 같은 거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박재가나 이동무나 유석훈 같은 사람들은 조금 제자 뻘이에요. 네, 제자뻘. 그 이동무 같은 경우는 이제 4살밖에 사실 차이 안 나요. 근데 박재가나 유석훈 이런 사람들은 10살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승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동무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박지원을 스승뻘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박지원 사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근데 박지원의 그 제자들이 먼저 갔다 와서 그 상세한 이야기. 여기는 이제 뭐 10년 이상의 또 갭이 있으니까 이때랑은 또 달랐겠죠. 그리고 여기 제자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들은 아마 굉장히 생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학의 내용들도 연암의 그 열알기술에서 많이 또 들어와요. 연암이 주장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 청나라의 사상 같은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박재가한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박재가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우리를 그러니까 새로운 중화로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전에 중화라는 게 어떤 한족에 대한 한족의 정통 계보에 의한 중화였다면 박재가는 이제 명나라는 사라졌잖아요. 근데 청나라는 너무 발달했어.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보니까 우리 이제는 청나라를 배워야 돼. 그러면서 새로운 또 사대로 가요. 그래서 그 박지원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박지원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말이 그 너무 편하다. 그래서 중국어를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데까지도 좀 발전해야 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박지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글을 좀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허균이랑 다른 점이 그 점이죠. 허균은 이미 그 시대, 허균은 박지원보다도 170년 정도를 훨씬 더 앞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글의 우수성을 알았죠. 그래서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오명재라는 사신한테 시를 써줄 때 한글로 먼저 쓰고 그 밑에 한문으로 써서 우리말을 더 위에다 놓고 그 밑에 한문을 써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박지원 뭐 다음 시간에 다루는 게 더 좋겠지만 어쨌든 박지원 사상에서는 약간은 좀 편협된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해서. 그럼 다음 시간에 한글로 할게요. 그래서 최동영 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게 얼마나 고마운 진짜 그럼요. 일인지. 엄청 고마운 일이죠. 왜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박지원의 이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기간이에요. 자, 이 기간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 영조와 정조의 인물이고요. 그 박지원은
이제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중상주의 실학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지 않으세요? 중상주의 실학자. 그래서 이제 북학사상의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오늘 읽고라는 그 책을 통해서 오늘 한번 그분의 뭐라고 해야 돼? 유학자로서의 면모라기보다는 우리 문학 공부할 거니까 책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 풀어갈게요. 역사 이야기보다는 일단 예덕선생전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예덕선생전. 사람이랑 친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의 맞아요. 그렇죠. 주제는 그런 거죠. 예덕선생전, 강문자전, 민흥전 이런 전들의 공통점 뭐예요? 보면 제가 이미 호민할 때도 얘기했어요. 무슨 전에 이런 전의 공통점. 그렇죠.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왜 세계의 시를 소개하고 공통점 찾아보라고 했는가? 그 안에는 이 전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무슨 전 했을 때 우리는 위인들만 보통 떠올리잖아요. 역사상 위인들 떠올리면 어때요? 위인전 읽어보면 그 사람 완벽하잖아요. 완벽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실제 그의 삶도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들도 뭐 우리랑 뭐가 달랐겠어요? 비슷하죠. 물론 또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가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고 약점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허접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허접한 부분은 싹 다 날려버리고 어떤 뛰어난 부분들만 그야말로 이찬하는 형식으로 써놓은 게 위인전이잖아요. 그래서 야사를 같이 읽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국 사기가 있고, 그죠? 삼국 유사가 있잖아요. 네. 김무식.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유사가도 가치를 인정받죠. 왜? 응. 사기라는 거는 정사예요, 정사.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의 기록이에요. 왕과 신하들의 기록인데 거기에는 민중은 없죠. 아까 얘기했지만 을지문덕은 있어도 을지문덕과 함께 싸웠던 병사들의 이름은 없죠. 유사는 뭐예요? 버려진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버려진 이야기. 이런 정사에서는 버려졌지만 가치가 있는 이야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 그게 바로 유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민중들의 이야기가 유사 속에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허균의 정, 박지원의 정, 이문구의 정, 가주수별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속에는 어때요? 다 이런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보통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뭐야, 열심히 남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변질되지 않다. 네. 그러니까 흔히 유학자라는 사람, 우리 호질에서도 나오지만 유는 유다 이런 표현, 무는 무다 이런 표현들 나와요. 그죠? 그게 뭐예요? 호질들 읽으셨으면. 복박 선생님. 네, 호질에서 그 국가 이제 범이 사냥을 나가기 전에 오늘은 뭘 잡아먹을까 했을 때 그 귀신들이 추천하잖아요. 네? 그 추천할 때 무당을 추천했을 때 뭐라 그래요? 무는 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무자, 무당할 때 무자, 소리 무자하고 같이 써요. 또 유는 유다. 유는 그 유학자의 유자는 사기꾼의 유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는 오만자가 되는 그런 워낙 많기 때문에 동의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음이어를 가지고 이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말장난을 하는 건데. 자, 유자가 사기꾼 유자인데. 그냥 사기꾼 이제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이게 오늘은 아마 시간이 있는 관계상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주현이 이제 그 홍대용 제문을 쓴 글이 있어요. 홍대용이 죽고 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자기랑 친한 사람이 죽으면 또 이런 사회 명사들이 죽으면 제문이라는 걸 써요. 지금 추목을 가요. 일종의 뭐 추목글 같은 건데 제문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홍대용에 대한 평가가 나온 글인데 아주 되게 명문이 좋은 글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좀 해줄게요. 시간 관계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이 네 가지. 예덕 선생전 뭐 이 앞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인데 예덕 선생은 말 그대로 그죠? 똥을 지고 다니는 똥장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똥장군이지만 왜 그 사람의 그 덕행이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이 책 31쪽 가지시면 31쪽에 보면은 왕신리의 배추나 살구시의 다리에 무, 석교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뭐 이런 쭉 얘기하면서 또 연교는 아마 염천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옆에 있는 염천교, 그다음에 청파동, 숙명여대 있는 근처. 자, 청파동의 물미나리, 이태원의 토란 따위들 심는 밭들은 상의 상을 골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상의 상. 상도 이미 가장 위인데 그 위에 또 상을 얘기해요. 최상인 거죠. 상을 골랐었는데 그들이 엄시의 똥을 써서 기름지고 살찌고 평평하고 풍요로워 해마다 6,000냥이나 되는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가장 좋은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엄시의 똥을 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만 어망수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도 만족스러워하며 저녁에도 한 그릇뿐이지 남들이 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면 목구멍만 내려가면 나물이나 고기나 마찬가지로 배부른데 왜 맛있는 것만 가리겠소 하면서 사용했다네. 또 남들이 새 옷을 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옷을 입으면 몸에 익숙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길가에 똥을 지고 다니지 못할 게 아니오 하면서 사용했다네. 그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 위치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남들한테서 뭔가 좀 뽐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누구나 어때 미천함을 본다면 그 미천함을 감추고 싶어하고 근데 어맹수는 그러지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해마다 정촌날이 되면 갓을 쓰고 띠를 두르고 새 옷에 새 신을 신어요. 그리고 이웃 동네 어른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세배를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또 옛 옷을 찾아 입어요. 다시금 흙 삼태기를 메고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자, 어망수야말로 자기의 모든 덕행을 저 더러운 똥 속에다 커다랗게 파묻고 이 세상에 참된 은사를 한 은사 노릇을 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맹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박지원은 높이 평가하는 거죠. 유학자들의 가시로도 둘러싸인 그 모습보다나 그 진짜 그냥 본래의 날것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망수를 이제 스승으로 부르지 어찌 한수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겠느냐. 예덕 선생이라고 내가 호를 부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귤자의 법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성귤자가 이동무예요. 이동무의 법 가운데 엄영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동무도 이게 만약에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마 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그렇다면 이동무의 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엄암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동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그거를 박지원이 글로 또 옮긴 거고.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박지원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벗은 제2의 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벗은 제2의 나다. 그러니까 이동무의 어떤 인간됨, 그걸 통해서 박지원의 모습도 또 여기서 그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양반전 얘기는 너무 유명한 거라 제가 그냥 뺐어요. 양반전은 보통 요즘은 뭐 중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서 보통 배우는 내용들이. 그런데 뭐 광문도 보면 그렇잖아요. 광문도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거지잖아요. 그렇죠? 거지지만 광문이 그 왜 박지원은 광문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거지들에도 어때요? 의리를 알고 신의가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지원 그 사상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제 그 유학자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던가 그거를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글들을 읽어야지 좀 더 이해가 편한데 그 박지원은 그 유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 과거 시험을 전혀 안 봤던 건 아니에요. 분이 전혀 안 봤던 건 아닌데 이때 이제 1차에서 합격을 해요. 1차 과거 시험에서. 우리가 옛날 과거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초시라는 거를 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보다 보면 흔히 누구 뭐 초시, 진사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차에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볼 때 뭐 무조건 뭐 양반이면 무조건 다 본다 이게 아니고 일단 1차 시험을 먼저 봐요. 예를 들면 여기 세종이면 세종 전체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선발전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초시 1차라는 거예요. 각 도마다 그런 선발전을 하죠. 그래서 선발전을 거쳐서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2차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매년 열리지도 않아요. 2년 또는 4년 이런 식으로. 근데 1차에서 급제를 해요. 급제를 하고 영조가 친히 박정글이 굉장히 아름답다 칭찬을 해요. 그리고 박지원은 명문가 출신이에요. 이 증조 할아버지, 아니, 증조가 아니라 할아버지. 박지원의 할아버지가 정이품 벼슬이었어요. 정이품이면은 오늘날로 장관급이에요. 장관.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벼슬을 못했고 박지원은 스스로 벼슬을 안 한 사람이죠. 근데 박지원은 그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어린 시절에. 박지원 여러분들 그 초상 보면 어때요 지금? 우람하잖아요. 얼굴도 좀 이렇게 점상이고 그죠? 되게 우락부락하고 그런 우람한데 나중에 말년에 이분이 굉장히 이제 몸집이 비대한데 초장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경기도 관찰사로 나갈 때 외지로 나갈 때 박지원 되게 어릴 때 꼬맹이 데리고 나가요. 그럼 직접 데리고 나가. 그래서 아이들 그 머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때 보통 대옷살만 해도 어때요? 양반가 자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 천자문 읽히고 수학 읽고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안 했어요? 천자문 같은 거?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 다 했잖아. 우리 어릴 때 그죠? 천자문 수학 이런 거 다 했잖아. 경전도 읽고 안 그랬어요? 아 여자들이라 안 읽었겠네. 우리는 다 읽었어. 왜
옛날에 그 윤진애랑 그 시절에 그거 안 읽은 사람이 어디 다 읽었지? 그잖아요. 근데 양반가의 그런 그 자제지만 할아버지가 어선들을 시켜서 놀아라. 밖에 데리고 와서 놀아라. 할아버지가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어린아이, 몸도 약한 이 어린아이가 공부한다고 해서 과연 그 체력에 버티겠냐는 얘기야. 차라리 놀아라 했어요. 그래서 박지원이 명문가니까 명문가답게 그래도 장가는 잘 가요. 당연히 옛날엔 다 가문대 가문의 결혼이잖아. 장가는 잘 갔는데 그 장인이 볼 때 너무 무식한 거야. 한심한 거. 아는 게 없어 물어보고. 그래서 야, 너 이제 좀 공부 좀 해라. 그 말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16살 때. 16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애들 죽이지 마요. 지금부터 애들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프랑스 어느 몇 년 전에 본 기사예요. 프랑스의 어느 한 교수가 와서 했던 말이야. 우리나라 애들 보니까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 다 학원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부모님들 좀 반성해야 돼. 아동 학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동 학대다. 아까 엘빈 토플러 얘기했잖아요. 쓸데없는 지식에 12시간씩 쏟아붓고 미래에는 요만큼도 못 써본 거지. 그죠?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하긴 해야 되지만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들었던 깜짝 놀랄 어떤 아이가 상상도 안 했다 그랬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반에 있는 누구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엄마가 옆에 와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다리미 할 때 하는 스프레이. 그러니까 물을 담고 갖고 엄마가 옆에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 걔가 졸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애들이 다 뭐라고 했겠어요, 그거를. 이런 거 훌륭하다 이랬겠어요? 전부 다 애들도 진료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게. 엄마는 그걸 또 자랑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공부시켰다. 그게 내면 3,000씩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애들 좀 적당히 놀리면서 공부를 시키세요. 공부만 치지 말고. 자, 박지원도 16살에 공부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오늘날 손꼽히는 조선시대의 어떤 인물로 우리가 꼽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박지원은 1차에 합격했는데 근데 왜 2차에서는 합격을 못 했을까요? 그렇게 영조 임금까지 나서서 칭찬을 하고 그러면 그 신하들도 이게 봐요. 영조 때 할아버지가 영조 때 인물이야. 영조 때 이렇게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차에 합격을 못 했겠냐는 얘기예요. 시험을 안 봤습니다. 백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 아들이 나중에 그 과정집이라는 이제 그 책을 엮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늘 백지를 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냈다 이런 얘기를 해요. 4차원적인 아니 박지원 스스로가 그게는 되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충격적인 이유가. 그 친구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절친이에요. 절친이고 그 아버지 이희천의 아버지가 박지원의 스승이긴 했어요. 박지원이 그분한테 이제 유학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희천이랑 친구가 됐는데 나이가 한 살 차이나. 한 살 차이 나서 이제 이희천이 한 살 어렸어요. 그래서 둘이 친구로 지냈는데 그 이희천이 영조 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책 한 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불온소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세자관. 근데 왜 불온소적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책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편찬된 책인데 그 책이 우리나라 역대 왕들이 척자 출신의 왕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알다시피 태종, 정종 다 척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 그러니까 왕의 첫 번째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거나 그런 아들들이 드물고 또뭐 영조도 그렇지만 선조도 그렇고 다 또 그 후궁들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후궁에서 난 자식들은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후궁들이 난 자식들이 왕위에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은 그 뇌물 같은 거를 명나라에다 청나라에다 바치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이나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그 왕가의 계통이라는 게 조금 인정을 잘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책했던 거예요. 근데 그 뭐 그렇게 큰 불온소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도세자를 죽일 때 이제 그 파가 나뉘어요. 한쪽은 이제 죽이자와 한쪽은 그래도 그것까지 너무 아니다. 살려주자. 이런 식의 파가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죽이자가 우세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론 중에서도 청류라는 사람들은 노론 청류 출신들인데 이 박전의 그 스승이었던 이이천의 아버지도 그렇고 물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걸 보기 전에 죽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살아있을 때 이런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착한 것 때문에. 근데 그 책도 사실은 책 주인도 이이천이 아니라 책 주인이 누구냐면 박명원이라고. 박명원은 누구냐면 박지원의 팔촌 형이에요. 열하에 갈 때 이 사람이 이제 정사예요. 이 덕분에 박지원이 열하를 수행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영조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부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 시대 때 부마였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 책을 이이천이가 빌려갔던 거야. 근데 마지막 소지자는 이제 어쨌든 이이천이었던 거지. 근데 왜 이이천을 죽였어요? 바로 그 노론 청류들, 그 영조와 그 영조를 보위하고 있던 당시의 노론 세력들, 사도세자 죽이자 했던 그 세력들이 볼 때 제거해야 될 반대파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반대파들을 너네 까불면 죽어 본보기로 이 사람을 죽였던 거야. 그러니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더군다나 박지원도 노론 청류였거든. 자기 스승의 영향 또 자기 장인도 노론 청류였고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노론 청류였던 거야. 그래서 박지원이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1771년 그러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2차 시험 볼 때까지 갭이 있었죠. 분명히 갭이 있었는데 이런 커다란 사건을 겪으면서 박지원은 더 이상 과거 시험이라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를 이제 아예 접어요. 우리가 허균 얘기할 때 권필이 죽는 걸 보면서 허균이 더 이상 시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시를 안 쓰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유사한 느낌이죠. 영조가 그리고 지금 이게 영조를 죽였다고 그랬을 때 영조도 왜 장자 출신이나 작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조도 그런 거에 대한 핸디캡이 굉장히 그게 심했겠죠. 네. 영조도 엄마가 무술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조가 77년에 이제 집권하기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박지원은 이제 그 아마 노론 이 사람들 이렇게 죽였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원망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쪽에 대한 한별이 굉장히 심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은 그 이후로는 절대 이제 안 맞습니다. 박지원이 물론 나중에 벼슬을 하긴 해요. 근데 그 벼슬이라는 거는 정조가 그러니까 박지원을 되게 아끼고 한편으로는 좀 미워도 하고 미워도 하면서 그래도 아꼈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고을 군수를 맡기잖아요. 여기 천안 쪽에 있는 면청군수라는 데를 잠시 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함양, 그다음에 안이는 이제 거창 옆에 있는 고을인데 안이에 가서 또 군수 생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벼슬은 결코 안 좋죠. 안 좋죠. 자, 그 강문도 근데 이제 박지원이 볼 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유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걸 트집 잡아서 죽였는데 니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서 그래서 니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서 이렇게 이런 착한 건 때문에 사람을 목숨을 빼앗아 가는가. 또 박지원 스스로도 피박을 많이 받아요. 정조가 왕위에 오를 때 비서실장격으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격으로 홍구경이를 앞세우잖아요. 네. 지난 시간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조가 좀 무서운 인간이었다고 했잖아요. 자기 정적들을 홍구경이를 내세워서 싹 제거를 해나가잖아요. 제거를 해나갈 때 타깃 중에 한 명이 박지원이기도 했어요. 박지원은 왜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됐을까요? 이 당시에 이때 17년이고 37년이니까 아직 30대 초반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었던 이런 책들이 한 거예요. 이 시기 이전에 이미 쓰여진 책들이에요. 근데 이런 글들이 당시에는 되게 유행을 했던 거예요. 유행을 했고 그 사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열알기 같은 건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왜 베스트셀러였는가? 이제 그런 것도 시간 관계에서 다음 주에 다시 좀 해줄게요. 근데 그 지금 읽은 그 일합선생장 강문자전 그 민홍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민홍전 잠깐 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보면 37쪽에 보면 두 번째 줄 그런 얘기 나와요. 지난 계위년 1753년 계위년과 갑술년 사이 내 나이 17, 18이었다. 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한 5줄 정도 더 내려가면 깊숙이 스며든 우울증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말 나와요. 박지원이 이 시대에 우울증을 앓았던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되게 약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원인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우울증을 앓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민홍이잖아요. 그 장안에 이야기 말 재밌게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 듣는 게 하나의 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민홍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들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라는 게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민홍 같은 게 괜히 늙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은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게 늙었다는 늙음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때요? 문학 속에서 뭐 늙음이라는 건 보통 부정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거 아까 지난번에 제가 의사문답 할 때 허자와 실용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허자는 유학자를 상징한다고 했고 실용은 실학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자고공이다. 물론 이 자라는 건 유교에서는 높임의 표현이에요. 동자, 맹자 이런 식의. 그렇지만 저는 그때 좀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아들 작자 그냥. 여기는 늙은이 옥자. 그래서 지혜의 깊이의 차이.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민홍전도 마찬가지죠.
민홍이 가지고 있는 그 늙음이라는 그죠? 그게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는 삶의 질, 예,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뭐 잘 못 먹어서 걱정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이다 그거. 너무 재산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때요? 밥 안 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밥을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그 행위 속에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 맛있게 먹는 행위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 그럼 어때요? 저절로, 네, 저절로 맛있게 먹게 돼요. 이거 진짜 맛있나? 이러면서 저절로 막 먹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진짜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다. 이런 말 되게 칭찬해요. 그잖아요.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거 잘 들어요. 맛있게. 저는 이제 개걸스럽게 먹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개걸스럽게도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잠을 못 잔다니까 또 뭐라고 해요? 너무 수명이 2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죠?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의 우울이라는 건 결국 뭐 때문에 생겨? 내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천국도 지옥도 다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거든요. 일체는 이제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이게 오로지 오직 이런 뜻이에요. 오직. 유자,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만들 조자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말 참 좋아요. 그러니까 원효가 그 당나라로 유학길에 남당항 전에 무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밤에 마셨던 그 물은 뭐라고 느꼈어요? 그건 더없이 단 감로수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거는 해골물. 그래서 다 토해내죠. 원효는 그래고 유학을 안 가요. 왜?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진리라는 게 어떤 현상에 가려져 있을 뿐인 거지. 그 진리는 결국 누구?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거야. 그죠? 그걸 내가 벗기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고 힘들고 그런 거지. 그잖아요. 밤과 낮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감로수도 됐다, 해골물도 됐다. 이런 거지. 진리라는 것도 뭐 별게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체유심주라는 그걸 깨달은 거죠. 아마 지금 민홍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민홍이 맨 마지막에 근데 또 그러잖아요. 본문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황충이라는 걸 하잖아요. 황충. 여기에도 바로 이제 그런 인식이 잘 드러나잖아요. 황충이 바로 누구예요? 인간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순간으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만큼 사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그 시대에 탄광놀이들. 정약용 선생님 시에 보면 참 눈물겨운 시들 많은데 그 중에 보면 뭐 되게 탄광놀이들이 또 지가 직접 하지도 않죠. 이제 부하들 시켜서 하는 거죠. 뼈암인데 거적질이에요. 거적 알죠? 거적도 모르네. 거적은 알잖아. 궁궐 같은 집들에는 살아가지고. 저기 뭐지? 우리 임진왜란 살 때는 다 그런 거 그 거적집 많았어요 옛날에. 거적집이요? 거적이 뭐예요? 거적. 그 지푸라기 그 가마니를 그냥 펼쳐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텐트인데 요즘식으로 좋은 텐트가 아니라 나무 그냥 장대 이렇게 세워놓고 거적으로 이렇게 막는 거야. 그리고 위에 여기도 문처럼 내려놓고 이런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어때요? 진짜 밑바닥이잖아.
이런 집에서 뭔 세간살이가 있겠어요? 뭐 장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유목민들 그런 식이죠 뭐. 캐르 같은 거지. 근데 캐르는 이런 데 비하면 고급이잖아. 이거는 진짜 최악이죠, 최악. 겨우 두세 사람. 네? 그잖아요. 서귀포에 가서 그 이중섭 살던 집 봤어요? 서귀포 초밥집? 네? 초밥집? 아니 이중섭 살던 집이 방을 한번 보셨냐고. 아이 서귀포가 먹방만 하지 말고 좀 그런데 좀 관심 좀 있게 좀 봐요. 어? 그 방이 진짜 요만해. 근데 저는 진짜 그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만한 방에서 부인하고 애들 둘하고 넷이 누울 수가 없어요. 저 하나 누우면은 옆에 다른 사람 눕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방이야. 그런 방에서 네 식구가 거기서 지내는 거거든. 저 그거 보면서 정말 진짜 너무 그랬어요. 이 천재들의 비극적 삶 같은 거. 제가 지난번에 왜 보호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네. 또 오래돼서 기억 안 나. 보호전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 그 언젠간 내 그림이 물감값보다는 더 비쌀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 그 말 듣고 너무 참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 그 천재들의 삶이라는 게 다 좀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너무 가슴 아플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중섭 방을 보면 그래요. 어? 요만한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보시죠 정도. 거석집이 그런 집일 거예요. 근데 그런데 무슨 세간이 있고 뭐가 있겠어? 근데 그 시에 보면은 탕가머리들 그러니까 그 이제 시켜서 온 군졸들이 와서 그게 있는 숟가락과 밥그릇을 뺏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숟가락과 밥그릇이라는 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 재산인 거예요. 전 재산. 근데 그것마저도 뺏어가. 참 너무 눈물겨운데 그죠?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게 결국은 뭐 여기서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도 시대가 같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 37년이지만 62년생인가 그래요. 1762년생. 그러니까 한참 더 아래지만 어쨌든 시대는 같은 시대거든요. 두 사람이 물론 겹치지는 않아요. 왜? 여기는 정통 유학자야. FM 모범생. 여기는 좀 아웃사이더. 약간. 그리고 여기는 노로. 여기는 남인. 여기는 상급.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같이 겹치는 부분 나온다. 자, 어쨌든 뭐 서로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커다란 우리 역사에서 족적을 느꼈던 두 분이기는 해요. 근데 박지원이 왜 이제 우리가 그 민홍전을 통해서 아까 우울증을 알았다는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이 왜 이제 이야기에 심취했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심취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의 치유도 좀 되고 또 재밌네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뭐야 직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때요? 내가 지침적으로 점잖은 유학자로서 걔네들은 나랑도 달라. 신분의 벽도 있어. 이런 어떤 자만감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 어때요?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비슷하다. 이 사람들 이런 모습 거짓된 유학자들보다 오히려 낫네. 이런 생각들로 발전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소설들이 태어나는 거죠. 자, 호질 얘기는 오늘도 못했어요. 호질 얘기부터는 다음 주에 호질. 저는 이제 박지원 문학에서 제일 뛰어난 작품 하면은 호질하고 허생전인 것 같아요. 호질하고 허생전 이야기를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